자, 이제 오늘 마무리 강의를 들어가는데 양도소득세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것들이죠. 지난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54쪽에 7번 1세대 2주택에 관한 비과세 특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크네.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비과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비과세 배웠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건 세 가지로 공부합니다. 하나는 원칙. 원칙이다 그러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된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보유기간 중에 몇 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된다? 2년 이상 조정대상 지역. 자, 근데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의 개념은 언제가 되느냐? 내가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거주기간 요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2년만 보유하면 돼.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 이미 돼 있던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된다. 즉 취득 당시의 상황을 보고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 실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사왔는데 이때 당시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어. 그러면 거주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2년만 보유하면 돼.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 원칙보다 더 불쌍한 거야. 짠한 거. 우리가 비과세라는 건 목돈이 생겼는데도 비과세 한다는 것은 불쌍하니까, 짠하니까, 야, 너 오죽하면 팔았겠느냐? 2년만 보유해. 비과세 해줄게. 그럼 예외는 뭐냐? 얘보다 더 짜네. 야, 2년이고 뭐고 없어. 무조건 팔어.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에 관한 것은 어떤 걸 배웠느냐 하면 네 가지를 배웠는데,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보유기간 제한 없죠. 몇 년 이상 거주하면 돼? 5년 이상. 기억들 나셔? 그 다음에 수용당하면 무조건 비과세야. 그런데 일부 수용당하고 일부 남아있는 게 있죠.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 5년 이내. 그 다음에 해외이주라든가 해외 거주가 나와 있을 경우에 무조건 비과세. 가라 이거야. 대신에 안 팔렸으면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양도해라. 그 다음에 취약, 근무상해 형편, 질병치료, 학교폭력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비과세 해줄게. 다만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1년 이상. 바로 이게 예외야. 그럼 여기에서 보유기간 계산하는 것까지 어제 다 했단 얘기죠. 그럼 오늘은 뭐냐 하면은 특례입니다. 특례. 특별한 예외사항. 특별한 예외사항이라는 건 뭐냐? 1세대 2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은 과세가 원칙이야. 과세가 원칙이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간주하면 특별히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얘는 아주 간단한데 나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일시적인 2주택부터 알아야 되겠죠. 일시적인 2주택이다 그러면 그림을 봅니다. 내가 종전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애들 학교, 취약 또는 직장, 근무상 즉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팔고 가려고 그랬는데 종전의 주택이 매매가 안 됐어. 입학식 날은 다가왔어.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야죠.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거니까 비과세 조건을 던지는 거야. 야, 비과세 조건을 던지니까 조건을 충족해. 그럼 비과세 해주겠다. 조건이 뭐냐? 종전의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 사야 돼.
그럼 샀으면은 2주택이 됐죠. 그러면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라. 그럼 비과세 주겠다.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사야 되고 3년 이내 팔면 되고, 조정대상 지역이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작년까지는 1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몇 년으로? 2년으로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뭘 또 거기다 또 써. 자, 요거 일시적인 2주택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거죠. 혼인을 했으면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 5년 이내. 동거봉양은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숫자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일반주택 하나 있어요. 상속주택 하나 있어요. 몇 주택? 2주택. 뭐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부터 팔아. 우선권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일반주택 하나 있어. 문화재주택 하나 있어. 2주택이죠? 간단해. 뭐부터 팔아야 비과세다? 일반주택. 그 다음에 일반주택 하나 있어요. 농어촌주택 하나 있어요. 그럼 뭐부터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 그런데 내가 농어촌주택을 하나 샀어.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그러면 2주택이 됐어. 그럼 일반주택만 팔면 비과세야.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귀농을 하겠다. 귀농이라고 했을 경우에, 귀농을 하면은 혜택,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뭐 임업을 하고 싶다. 그럼 야산 사는데 자금도 대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귀농주택으로 농어촌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 빨리 팔아야 돼. 이럴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5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 받는다. 귀농이 아니다. 세컨드하우스 개념이다. 그럼 기간 제한 없어. 살다가 일반주택 먼저 팔어. 비과세 해줄게. 근데 귀농을 했을 경우에, 이게 귀농주택일 경우에는 너 귀농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 줬잖냐. 그러니까 미련 버리고 서울에 있는 일반주택 빨리 팔아버리라 이거야. 귀농이란 말이 없어. 그럼 기간 제한 없어. 그런데 귀농주택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혜택을 줬으니까 미련 버리고 빨리 팔아라.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일반주택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럼 2주택이죠. 뭐부터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 그런데 수도권 밖의 주택을 왜 샀냐?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의 형편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너 2주택이지만 비과세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너 애들 학교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내가 혜택을 주는 거야. 혜택을 주는 만큼 빨리 팔아야 돼. 그럼 왜 수도권 밖의 지역을 사서 2주택이 됐나? 이유가 있겠죠. 애들 학교 때문이야. 그럼 애가 졸업하면은 사유가 해소되죠. 그럼 너 애 학교 때문에 갔으니까 졸업 때까지는 봐주겠다. 그럼 졸업이 되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없으니까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 주겠다. 그러니까 애 학교 때문에 거기 내려가서 집을 하나 산 거 용서해 준다 이거야. 그런데 애가 졸업했으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3년 이내. 서울에 걸 팔아야 돼. 그래야 수도권 거기 내려갔으니까 거기에 그냥 눌러앉아 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특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원칙, 예외, 1세대 2주택 특례, 요한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전부가 됩니다. 이렇게 요약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어디 나왔냐? 양괄호 7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끝. 그 다음에 55쪽에 다가구 주택, 얘도 가끔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101호, 102호, 103호가 있지만 시험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이 말이 꼭 나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는 게 힌트예요. 힌트. 그냥 통째로 팔았다 이거야. 통째로 팔았으면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거야. 내가 원룸이 3층짜리가 있어. 그럼 이걸 팔았어. 그럼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12억 초과가 되면 고가주택이 되고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항상 알아두셔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이 말이 나오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세법 시험 문제는요, 둘 중에 하나야. 이건 어떻게 나오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맞는 말이고, 각각 주택으로 본다. 그럼 틀린 말이고. 아예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렇게 힌트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이 말인 뜻은 뭐예요? 통째로 팔았어. 통째로 팔았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 되는 거죠. 이게 다 힌트야. 힌트를 주는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다음에 겸용주택. 겸용주택은요, 12억 이하일 때는 개정되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똑같아. 겸용이다 그러면 주거용과 비주거용 같이 사용하는 주택이죠. 사회에서는 겸용주택이란 말보다는 상가주택이다, 주상복합이다, 뭐 이런 표현들 쓰죠. 상가주택 많이 씁니다. 주거용 면적이 크면은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 니은 주거용이 같거나 적으면은 따로 주거용만 봅니다. 이렇게 면적을 비교해야 돼. 그런데 2번 12억 초과. 12억 초과는 그 밑에 써놔도 되죠. 고가주택. 고가주택만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고가주택은 애시당초 비교할 필요가 없다. 따로. 따라서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요 개정된 내용 꼭 알아두셔요. 그럼 시험엔 고가주택 안 나와요. 금액이 주어지겠죠. 그걸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12억 초과, 예를 들어 15억 이렇게 나왔어. 그럼 고가주택이 없어도 고가주택이야. 이럴 때는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것. 끝. 그 다음에 8번 감면이 있는데 요거는 비과세하고 감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안 내는 건 똑같아. 근데 비과세는 뭐야? 아예 세금 부과를 안 하는 거야. 세금 계산도 산출을 안 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거 안 해. 그냥 넌 비과세야. 아예 애시당초부터. 근데 감면은 뭐냐? 깎아주는 거야. 그럼 깎아준다는 건 일단 세금은 계산을 해야 돼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세금 계산은 하되 일정한 금액까지는 깎아준다. 이걸 뭐라 그런다? 감면이라 얘기하죠. 아주 오래전에 비과세가 4개, 요게 하나, 다음 중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감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뭐 우린 큰 비중이 없죠. 왜? 비과세도 세금 안 내는 거고 감면도 세금 안 내는 거란 얘기죠. 다만 원칙적인 차이는 뭐냐? 세금 계산 자체를 안 한다. 그럼 비과세가 되고 세금 계산은 하되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걸 감면이라 하더라. 뭐가 있냐? 8년 이상 자격농지를 양도했을 때. 자격농지라는 것은 내가 2분의 1 이상만 내 노동력으로 농사지면은 자격농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어. 다 안 지어도 돼요. 반만 농사지어도 자격농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살아야 되느냐? 기억,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살든가 아니면 니은, 인접시군구에 살든가 아니면 디귿,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몇 킬로 이내 살아야 된다? 30km. 그래야 자격농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감면이라는 것 중요한 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다는 것. 깎아주는 건 한도가 있습니다. 1년간 얼마? 1억.
5년간 합산해서 얼마까지? 2억까지가 있다. 과거 시험에는 감 8년 이상 자격농지는 한도 없이 이렇게 틀린 나온 적이 있어요. 감면 한도가 있다. 1년에 얼마? 최대 1억. 5년간 합산해서 얼마? 2억까지만 감면을 해준다. 끝. 여기까지가 비과세 감면. 특히 비과세는 요게 다요. 요거에다가 뭐만 배우면 돼? 농지교환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그거 추가하면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래 간단하게 원칙, 예외, 특례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는 어려운 게 없어. 단어만 찾고 숫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끝. 그 다음에 55쪽에 6번 계산구조가 나오는데 계산구조는 공식 3개를 배웁니다. 3개 공식은 무조건 알아두라고 그랬죠. 숙제했는데 뭐 당연히 안 했을 걸 알고 질문도 안 하고 그래야 내 건강에 해로우니까 해온 사람 있을 거예요. 누나 해왔죠? 그럼 다 해왔을까? 해왔죠? 그럼 요 앞에 분들은 또 자리 갖고 얘기하면 또 혼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왔을 거예요. 다 믿고 다 세상 믿고 사는 거지.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이제부터 하나씩 봅니다. 제일 먼저 1번 공식. 1번 공식은요, 작년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계산 문제는 나올 확률이 없는데 이따가 고가주택만 계산하는 거 해볼게요. 첫째, 양도 차익은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있나 그랬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 마이너스 양도비용. 그럼 나오겠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합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필요경비라 얘기한다. 자, 그런데 금액은 뭘 적용해야 되느냐? 원칙 실지거래가를 적용해야 된다. 실거래가.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돈을 얘기하죠. 실거래가가 원칙.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야, 나 10억에 팔았어. 신고할게. 그래? 이걸 다 인정할 순 없어요. 야, 장부 갖고 와봐. 없는데? 그럼 증빙서류 갖고 와봐. 영수증 계약서 갖고 와봐. 없는데? 그럼 실거래가를 조작 가능성이 있겠죠. 확인이 안 돼.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취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 취계 결정. 취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거래가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때 또는 증빙자료가 있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확실할 때 이럴 때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취계 결정하라고 그랬죠. 취계 결정하는데 양도가액을 취계 결정할 때는 3단계 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래서 잘 안 나오죠. 그럼 취득가액을 취계 결정할 때 취득가액은 지금 금액이 아니라 옛날 금액이죠. 옛날 금액이니까 헷갈리는 게 있어. 그래서 4단계가 되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죠? 매매사례가액, 다음은 감정가액, 그 다음엔 환산 취득가액. 얘가 포인트죠. 마지막으로는 기준시가.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취계 결정할 땐 안 나타나요. 취득가액 취계 결정할 때만 나타나. 이거 외워야 되냐? 아니야. 여기 봐요. 이름이 뭐야? 환산 취득가액이야.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취계 결정할 때 나타나는 거지. 저 이름이 환산 양도가액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도가액과 관계 있어 없어? 없어. 끝.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 이름 자체가 환산 취득가액이야. 그러니까 취득가액 취계할 때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양도가액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힌트가 나오잖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뒤에 56쪽 56쪽에 보면은 1번 취계결정 사유는 됐고 2번 취계결정가액이 다 나왔다. 1번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라는 건 옛날 금액은 인정을 안 합니다.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취득일 전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 중에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면 안 돼요. 조작 가능성이 있어. 따라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치를 낸 게 감정가액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알아둬요. 추계할 때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취득일 전후 3개월. 그 다음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럼 답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환산취득가액은 작년 시험에 나온 공식이니까 절대로 보지 말아요. 아예 괜히 이거 배우느라고 시옷 나올 걸 또 잊어먹고 골치 아프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뭐냐? 요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개인이 건물을 신축,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때 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게 포인트예요. 잘 봐요. 내가 건물을 지었어. 5년 이내 팔았다. 5년 이내 팔았다는 건 완공된 다음 3개월 있다 팔 수도 있고 다음 날 팔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은 건물 짓고 빨리 팔았다는 얘기죠. 그걸 5년 이내예요. 그러면 잘 봐요. 내가 건물을 짓고 한 달 뒤에 팔았어. 그럼 얼마가 공사비 들어갔나 증빙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5일 전에 완공했어. 그럼 공사비 들어간 증빙자료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사연인지 실질거래가액을 확인을 못 시켜줘. 그리고 야, 나 실거래가 몰라. 추계 결정할 거야. 그럼 추계 결정하면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우긴다 이거야. 추계 결정해. 실거래가 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할 거야. 근데 매매사례가액도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할 거야. 요 두 개로 밀어붙이죠. 감정가액으로 하든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든가. 왜? 매매사례가액은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로 우겨. 우길 경우에 너 뭔가 이상하다. 왜 실거래가를 증빙을 못해? 너 뭔가 속이는구나. 괘씸죄를 해서 네가 우기는 취득가액으로 우기는 감정가액이다. 그럼 이거에 5%를 더 걷습니다. 네가 우기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우긴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5% 더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거래가액이 원칙인데 실질거래가를 확인을 안 시켜주는 경우에는 뭔가 찜찜하니까 괘씸죄, 네가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더 받는다? 5%.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딱 두 개예요. 감정가액으로 우기든가 환산취득가액이 우기든가. 시험에는 두 개가 다 나올 때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올 때 있어. 힌트는 문제에서 나와요. 네가 우기는 게 뭐냐? 시험에 나와. 감정가액이다. 그럼 요거 우기는 금액에 5% 더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 괄호 건너뛰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밑줄, 바로 이게 힌트가 나오는 거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이 말은 뭐야?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우긴다 이거야. 환산취득가액을 우긴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는 우기는 금액, 감정가액에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몇 프로를 결정세액에 더 받는다? 5%. 5%인데 시험에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5%인데 3% 나온 경우도 있고, 환산취득가액인데 산출세액에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건물을 짓고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네가 실거래가를 확인을 안 시켜주고 추계 결정으로 우기는 경우에는 네가 우기는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더 걷는다? 5%. 그럼 우긴다는 건 두 번째 줄 맨 끝에가 꼭 나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네가 우기는 금액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실거래가인데 왜 확인을 못 시켜줘? 그럴 때는 5% 더 받는데 무엇의 5%냐? 네가 취득가액으로 우기는 금액에 5% 더 걷겠다. 이러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6쪽에 동그라미 4번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우리가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두 가지 다 공부하면 힘들어요. 따라서 포함되는 것만 알아두면 좋겠죠.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 여기 보세요. 취득과 관련된 건 다 포함하면 돼. 취득 당시에 들어갔으면 포함하면 돼. 취득과 관련이 없고 취득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건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간단해. 첫째 현재가치 할인차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나머지 몰라도 돼. 두 가지만 알면 돼. 그럼 현재가치 할인차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알겠는데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학개론에서도 배웠죠? 그럼 설명 안 해도 되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할부이자야, 할부이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사는데 이게 뭐냐? 현금가가 얼마냐? 1억. 할부가가 얼마냐? 그러면 3억. 돈이 있으면 1억 주고 사면 되죠. 돈이 없어서 3억 주고 샀어. 3억 속에는 현금가라는 것은 뭐가 된다? 현재 가치, PV라고 그러죠. 또 학개론 시간이라고 그러겠다. 요건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자가 2억 들어갔죠. 요 할부이자는 할부가에서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가 이자죠. 그래서 이름을 현재 가치를 할인 뺀 차액이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우리가 얘기할 땐 할부이자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봐요. 내가 할부로 샀으면 취득가액은 얼마라고 자랑하면 되는 거야? 3억이야. 할부니까. 그럼 취득가액 속에는 할부이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거는 학개론도 아니야. 세법도 아니야. 상식이죠. 할부 샀다는 건 현금가에 이자가 포함됐다는 거 다 알잖아.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할부이자,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어떻게 해준다? 포함을 한다. 그 다음 나왔네요. 소송비용, 화해비용인데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답이 너무너무 쉽다는 얘기야.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1번 공식입니다.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 마이너스 양도 비용.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요걸 합해서 필요 경비로 묶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양도소득이 있으면 이 공식에 대입하는데 여긴 뭐가 나오느냐? 소득금액이 또 있다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얘기하죠. 그럼 사업소득금액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총 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소득 금액이 있다 하는 건 뭐야? 내가 양도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은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합해가지고 얘까지 필요경비로 묶을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산입을 했다. 여기서 계산했어. 그럼 여기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뺐으니까 여기는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뺐으면, 집어넣었으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 포함했으니까. 이해 가요? 해서 항상 힌트가 나와. 이 소송비용, 화해비용, 비용이다. 끝. 이렇게만 알면 돼. 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돼. 공제만 해주면 돼. 근데 꼭 뭐가 나오냐?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가 꼭 나와. 이게 힌트야. 이 말은 뭐야? 야, 다른 소득에서 뺐어. 그럼 여기선 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 포함한다 하면 여기서 공제받는다는 얘기야. 여기서 받았으니까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얘는 아주 시험에 노골적으로 주어져.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에서 공제했냐 이거야.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이 말이 꼭 나와. 그럼 여기서 빼줬으니까 여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되겠지. 용어 이해 가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힌트를 주는데 이렇게 주는 문제가 어디 있어? 다른 경비에서 산입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선 계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주어지잖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당사자 약정.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방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거래가액에 포함했다 이거야. 아주 힌트 노골적으로. 당사자가 약속을 하고 이자를 거래가에 확정을 했어. 포함을 해서. 그럼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이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얘기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또 해야 되나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매물로 내놨어요. 일시불로 10억.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요게 사업에 꼭 필요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매물로 내온 양도인은 일시불로 원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 근데 어저께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들어본 것 같아? 한 달 이내 너 1등 당첨될 거다 하고 뿅 사라지셨어. 그러면 갑한테 가서 야, 한 달 이내에 내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거니까 나 한 달만 외상으로 줘. 그럼 한 달 외상 달라고 그랬으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 1억 이자조로 더 줄게. 당사자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했다? 11억으로. 그러니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갖다가 가산을 해서 거래가를 확정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힌트가 다 나왔으니까 이해 가셔? 더 이상 설명 못해. 그런데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이 있어요. 야, 돈이 모질라. 근데 당첨은 되긴 됐어. 근데 몇 억짜리가 됐어? 8억짜리가 됐어. 3억 모질라잖아. 은행에 대출 받았어. 은행에 대출 받아서 갚았어. 그럼 대출금 이자는 취득한 다음부터 발생하지.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가 돼야 된다. 해서 취득대금 대출이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끝. 이러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힌트가 다 나와. 이걸 이해하면은 답을 잘 맞추는 거야. 근데 이해 못하는 분은 아무리 봐도 할 때마다 틀려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풀면 지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이 천재라고 한 번 딱 읽고 나 이거 알 거야? 거의 없어요.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는 분이야. 답이 나와. 해야 답이 나와. 해야.
맨날 맞아 하면 뭐해? 맨날 안 하면서. 그러니까 세법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딴 사람들은, 저도 오래전에는 암기식으로 강의했어요. 그래서 앞자리만 따고 막 암기 외우라고 그랬어. 근데 10여 년 전부터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내가 터득을 했어요. 그렇잖아, 우리 봤잖아. 취득세 세율도 암기할 거 없잖아. 짠하냐 아니냐. 양도는 이따 배우겠지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세법은 암기라고 그러면 다들 나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세법 암기할 머리가 있어? 민법계로는 암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법은 그냥 단어의 뜻만 이해하셔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 단어의 뜻만 알면 세법 문제는 딱 이거야. 딱 둘 중 하나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가요? 항상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도 나오잖아.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딱 둘 중에 하나만 잘 알면 확률이 50%예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면은 동그라미 5번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금방 배웠죠? 요거부터 볼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 뭔지 몰라.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대. 산입은 안 했지만 앞으로 거기서 산입할 거래. 그러면 양도소득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또 나왔어. 감가상각비 비용이 나왔는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대. 그럼 요번엔 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오잖아. 그 다음에 1번은 지급기일이 지연이 됐다. 이거 연체됐다는 얘기야. 연체된 것은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자죠.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래할 당시에 약정을 했으면 포함해야 되지만 거래 이후에 이미 거래가가 확정된 다음에 연체이자는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니까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추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부당행위 계산이다. 이건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정당치 못한 행위로 계산한 건 인정을 못해요. 부당행위는 나쁜 거야. 그럼 부당행위로 계산했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해야 돼. 부당행위면 뭐가 된다? 시가. 꼭 알아두셔요. 그런데 시가 초과한 건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돼. 부당행위다. 부당행위로 계산하면 인정 못해. 다시 계산해야 돼. 어떤 금액으로? 시가로. 근데 시가만 인정한다는 뜻인데 시가를 초과했으면 초과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가만 인정하는 거야. 초과되는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우리가 세금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두 개뿐이 없어. 좀 전에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공제받아요.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 못 받아.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항상 조세 중에서 양도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뿐이 없어요. 오케이? 이건 뭐냐? 상속세, 증여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면 작년에 돌아가신 대기업 총수님 있잖아. 그분의 상속재산의 세금이 10몇 조가 나왔잖아. 그걸 갖다가 그 기업이 양도할 때마다 공제를 해주면 그 회사는 몇십 년 동안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한 번도 안 낸다는 얘기죠.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야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 그래서 조세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더라. 끝. 그 다음에 동그라미 57쪽에 6번 자본적 지출은 공제받지만 수익적 지출은 제외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요거예요. 자본적 지출이다. 그럼 증가, 좋아지면 다 자본적 지출이야.
그럼 수익적 지출은 뭐냐? 유지에 관련된 거야.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돈을 지출했는데 좋아졌다. 그럼 자본적 지출, 공제받아. 그래, 돈을 썼는데 제자리야, 유지비용이야.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요, 동그라미 기업부터 시옷까지 있지만은 얘는 단어가 다 나오죠. 좋아졌다는 게 나와. 그럼 다 공제받아. 기업 엘리베이터 설치했어. 좋아져, 나빠져? 공제받아. 용도 변경이 나오고 피난시설이 있는데 변경의 뜻을 보면 답이 나와. 변경이 뭐예요? 변경. 아니 그냥 변경, 이거 세법 아니야. 그냥 변경. 그래, 바꾸는 거야.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걸 알아야 되지. 변경, 바꾸는 거야. 그럼 바꾼다는 것은 뭐야?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나쁘게 바꾸는 사람 있어? 좋게 바꾸잖아.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야. 단어 이해 가요?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함으로써 사람의 인명을 구제할 수 있겠지.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나빠질 거는 피난시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 뛰어내려서 다리가 다치든가. 그러니까 항상 보면 돈을 썼는데 이걸로 인해서 좋아지면 다 자본적 지출이다. 이걸 일일이 또 외워야 되나? 외울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가치를 증가, 방 확장 공사, 공사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됐다. 이용 편의 다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양도비용은 기업, 증권거래세, 주식 팔았을 때,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니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여러분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할 줄 모르죠? 누구한테 부탁해? 세무사, 법무사한테 부탁해?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정형외과. 이러면 안 되잖아. 미치겠어 내가.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 못하니까 공인중개사 수수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자, 취득세 시간에 또 나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 채권 강제로 사야죠. 만기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돈 필요하니까 팔어. 팔면은 이자는 못 받아. 미리 파니까. 따라서 매각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강제로 채권을 사야 된다. 되팔았을 때 손해보는 걸 매각차손이라고 그러죠. 얘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손해보는 거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양도소득세 오늘하고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괄호 안에 이걸 악용할 사람이 있을까봐 금융기관 이외의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의 손실을 한도로만 공제를 해준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자가 싸잖아. 요즘 뭐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은행에 팔았을 때 이자를 띄고 받습니다. 그럼 이자가 적으니까 그게 한도야. 이걸 금융기관 이외의자에게 양도했다. 사채업자한테. 사채업자한테 팔면은 이자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지. 그럼 일부러 은행에다 안 팔고 사채업자한테 팔고 야, 나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공제해줘. 우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한도. 그 다음에 8번 요겁니다. 요거.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수취 보관해야 됩니다. 또는 증빙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은행 금융증명서류로 입증이 되면 인정을 해줍니다. 은행 금융증명서류라는 건 뭐가 되느냐?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증빙자료 없어. 영수증 없어도 은행의 자료로 확인이 되면 공제해준다. 정리할게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든가 아니면은
금융증명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 없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딱 하나, 취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과거에 취득할 때 전산에 입력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증빙자료 없어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취득세도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산작업이 잘 돼 있어서 증빙자료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거기까지가 1번 공식에 대한 거고, 이제 9번 취계 결정할 때 한 가지 방법만 더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이해 가? 꼭 알아서 나올 때